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지난 13일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드디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나침반을 공개한 셈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 토요토론이 주목한 과제, 바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사실 인구 소멸 위기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거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여전히,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이 문제는 단지 지역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 가운데 하나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5국 3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토요토론에서는 이런 구상이 과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변화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준희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김경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초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맞습니다. 초대죠. 예. 자,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에서 오랜 기간 밀도 있는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요. 지방분권, 도시간 불균형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시각으로 좀 견제적 관점을 전해주실 정석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한 분은 실제 이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수성하는 입장이실 것 같고요. 예. 한 분께서는 이제 뭐 엄청난 반대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짚어주실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먼저 수성하시는 입장에서 위원장께서 많이 바쁘신 분위기 속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말씀 주시죠. 지방시대위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전에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지난 정부에서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짓고 사무실을 세종에다가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 주로 이제 주중에는 세종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행정 수도가 이전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서울 일이 정말 많아요. 되게 역설적이죠. 예. 서울 세종을 거의 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중에 지역 균형 성장을 워낙 강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함께 바쁘게 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대통령의 정부 운영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 직속위원회에도 아주 직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게 위원인지 정부 부처, 일반 부처인지.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 이따가 좀 더 내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석 교수님께도 이제 제가 오늘 건설적 견제자의 위치를 좀 부탁드렸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말씀 주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빛나는 나라인데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위기, 그리고 이게 인구 위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서 정년이 이제 불과 2년 반밖에 안 남았고, 제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 지방을 살리는데 좀 바치자 이런 마음이어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역대 정부가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병을 고치겠다는 명분으로 병을 키운 네. 적도 많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또 지방정책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네, 네. 지방을 살리자 또는 이제 균형 발전하자라는 대의의 공감 하나. 그게 지방 살리는 길이 아니요라고 말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뭐 이건 농담이긴 합니다만 서울 시립대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뭐 말씀하시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년하면 바로 저 아내와 함께 예. 고향으로 내려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부분이 또 그걸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서울과 지방이. 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오늘날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질문.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인공지능 이슈의 프레임을 재설정할 때가 왔다. AI를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AI를 닮아갈 것인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구글 전 CEO 에릭 슈밋, 마이크로소프트 전 연구 책임자 크레이그 먼디, 정치, 경제, 과학의 세 거장이 통찰한 AI 시대, 멸종과 공존의 시나리오, 초인적 기계지능 앞에서 인류를 재정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에 답하다. 빌 게이츠 샘 올트먼 강력 추천. 오늘날 세계가 읽어야 할 책,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 어, 5대 국정 목표 안에서 균형 성장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 안에 네. 이제 하위 과제로서 자치분권이 이제 높은 과제로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우리 정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곳곳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경보의 대부분의 원인이 불균등 성장, 특히 경제도 빈부의 격차, 양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동안은 수도권으로 집약하면서 그 이제 집중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수도권으로 집중시켜서는 오히려 거꾸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려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분산되는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가지 않으면 수도권 문제를 풀기도 어려워지고 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밀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의 문제 가장 단적인 예가 사실은 출산율이거든요. 네.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0.5명대인데 그만큼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살기가 힘든 지역이 되고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소멸을 걱정하는 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을 뭐 참여정부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펼쳐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에 기초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균형 발전 정책들이 그러니까 각 시도 단위로 펼쳐지면서 실제로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권역 단위의 경쟁력을 시도 단위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도 단위로는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거고요. 5개의 권역을 경제권과 생활권을 이 권역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권은 산업을 중심으로, 생활권은 광역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권역 안에 각 도시들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맞아요. 절대로 지역의 도시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추진해 보겠다, 이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 진단, 뭐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올림픽의 대표 선수를 태릉 선수촌에서 키워서 금메달 따기 한 전략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계에 왔던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권역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스포츠도 엘리트에서 지금 대중 스포츠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 사회 전체가 그렇게 생활체육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동의하실 테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네. 균형 발전 정책을 지금까지 쉼없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제 도시 연구자로서 이 도시 문제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도시를 기계나 물건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보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죠. 해법도 모르는데 생명체로 보면 내 몸도 생명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는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이다. 이 불균형 문제는 뭐냐면은 피가 머리 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 발끝은 피가 이제 안 돌아서 괴사 직전.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 문제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위기도 그렇고 지방 위기도 그렇고 이게 서로 맞물린 문제인데 특정 지역의 문제만을 주목하고 그 문제만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근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지금 이 불균형 성장 또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병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이제 선공업화 전략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거점 개발론. 예. 그러니까 골고루 키우는 게 아니라 성장의 거점, 이를테면 서울, 부산, 대도시, 경부축 여기에 집중하겠다. 예.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예. 이 두 가지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 그렇게 큰 성장의 거점이 나머지들과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의 문제는 불균형과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의 병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병이다. 예. 그래서 그 근본 원인들을 알고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중공업 위주로 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불균등 경제 정책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든 도시로 끌어오고 그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걸 저임금 노동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제 요 성장 정책을 택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일정 정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균형이 이제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로 인해서 불균형이 생겼으면 이제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이었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저는 이제 하나는 성장통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빨리빨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고 빠른 성과를 내자. 우리는 빨리 경제 발전 이루어서 부자 나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한 게 아니라 어쩌면 편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생명체들은 성장의 속도가 있는 건데 너무 빨리 성장해서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고. 또 하나 병이 저는 개발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 국가들은 다 저개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 더 이상 개발을 안 합니다. 이 정도의 개발을 대규모 신개발, 대규모 재개발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한 채 한 채 고치거나 새로 짓고 또 예전에 만들었던 우리들의 자산, 비어있는 발전소, 비어있는 역사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부터 뭐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제는 재생 시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개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다. 역대 정부가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잘 해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열정적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수도 이전하겠다. 그거는 이제 행정 수도 정도로 지금 불발 상태고 이제 더 좀 수도의 기능을 키우면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후반에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그리고 도청 이전 신도시까지 20개 신도시가 지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패착이다.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형태로 공공기관으로 옮기니까 공무원들이 초기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에 가족들 데리고 올 수도 없었고 예. 20개가 넘는 신도시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니까 어마어마한 보상가가 풀리고 그 돈의 상당수는 서울 강남 아파트 사는 데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혁신도시 등 신도시들이 지금은 다 채워져서 학군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예. 그 혁신도시, 신도시를 채운 사람들은 다 인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온 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오래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새 도시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실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실수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정부 출범 2년 차에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해요. 근데 그해 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예. 균형 발전하겠다는 얘기하고 수도권의 신도시를 또 짓겠다는 이 얘기가 양립할 수 있는 얘기일까? 예. 혁신도시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상으로 안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그 엇박자 이 문제를 짚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도시가 이제 사실 핵심 정책이었는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가 핵심 정책이었는데 저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혁신도시를 통해서 성과는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원래 2005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는 시기를 2011년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수도권 인구가 50% 넘은 게 2019년입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수도권에 있던 그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전을 시작하는 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쭉 이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그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네, 수도권에. 거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네. 11년부터 17년 정도까지가. 그러다가 이제 18년, 19년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져서 지금은 한 해 약 4만 5천 명, 작년만 해도 지난해 4만 5천 명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순유입된 거죠. 네. 이걸 보면은 이제 한 8, 9년, 7, 8년 정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늦추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혁신도시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단지 공공기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찌 보면 좀 통한의 아쉬움 같은 건데 2007년에 발표하셨던 균형발전 2단계 정책 혁신도시 시즌2라고 보통 네.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혁신도시마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다 테마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LH를 중심으로 건축, 토목 이쪽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테마들이 있는데 그 각 테마에 해당하는 그 LH라고 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산업을 함께 육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기업들도 혁신도시로 함께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냥 뭐 공공기관 같다고 따라오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그때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봐도 되게 파격적인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부동산 개발금까지 주는 그런 대책까지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부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 몇 개가 이전한 작은 신도시에 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혁신도시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네. 어떤 곳은 뭐 유령도시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네. 들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도시가 그러니까 미완의 핵심도시에 그쳐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노무현 정부의 그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은 미완에 그쳐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뭐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지점은 과연 이게 이제 그 지금처럼 신도시 방식이 옳았느냐 하는 예. 지점은 평가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핵심도시 중에 원도심에 가까운 핵심도시일수록 훨씬 활성화돼 있어요. 네, 예. 부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주, 전주도 이제 완주긴 하지만 거의 전주에 가깝게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멀면 멀수록 방금 얘기했던 유령도시에 가까운 핵심도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도시를 만들더라도 원도심과 좀 연계해서
혁신 도시를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혁신 도시를 다시 한번 혁신 도시 시즌 2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표현하는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어떤 혜택 또는 어떤 유인책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데나 가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혁신도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했다는 점, 그리고 혁신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도권에 집중을 일정 정도 늦춘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더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약간 더 논의해 보죠. 후방 산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 있었으나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이제 완성되지 못한 점. 맞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는 잘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런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방법론 이전에 관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시나 지역이나 국토를 기계나 물건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혁신의 거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무엇으로? 신도시로. 그럼 바로 그 옆에 있는 기존 도시는 어떻게 하고?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존 도시가 있고 그 도시도 이미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짓기 전에 이미 신시가지 개발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문제를 앓고 있는 기존 도시들은 안 보고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질 거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서로 맞물린 문제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힘과 에너지를 옮겨와야 된다. 맞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는 기존 도시들이 그게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농산어촌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도시 바깥에 만들면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에서도 오겠지만 이쪽에서도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늘고 경제가 막 엄청 성장하는 시기가 아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 도시가 채워지면 거기를 채우느라 가까운 도시가 더 비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로 보고 상호 간에 여러 연관관계를 보았다면 저 같으면은 기존 도시 쪽에 오히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쪽에 공공기관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기존 도시의 원도심, 비어있던 원도심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이 빠져나가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겠는데 20여 개의 신도시가 동시에 지어진 것도 저는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이게 대단히 이제 이론적으로 합당하고 대단히 이상적인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고충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돼요. 그것도 거의 그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공기관 노조들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조들과 협의원에서 어떻게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원도심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집을 구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한 방식이 일단 그렇다면 신도시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때 왜 특공 논란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생긴 건데 특별 분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좀 불가피한 그런 이제 방식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도심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좀 유기적으로 상호 유인할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히 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로 혁신도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주를 예를 들면 진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 중간에 그 산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거점이 되면서 기업들이 왔다면 이 산단도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하면서 원도심과 산단과 혁신도시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체 도시의 새로운 계획이 가능했는데
혁신도시만 와서 신도시만 만들어지고 기업이 안 오니까 산다는 다시 죽어버리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원도심에서도 혁신도시로 사람들이 옮겨오고 학군도 옮겨가고 이러면서 이제 원도심은 오히려 더 공동화가 빨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만일에 지금 산단 뭐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도 뭐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산단을 새로 시설물을 새로 만든다고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 지역의 혁신 산업을 뭘로 하고 그 산업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으로도 이제는 도시 재생과 결합한 새로운 도시 살리기, 지방 살리기 대책이 붙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새로운 지방 살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살짝 더 변형된 이제 그 수정된 안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 안에도 똑같은 문제인데 지방에 보면은 대도시들도 인구가 줄어요. 왜 줄까? 대도시 바깥에 신도시를 지으니까. 그리고 중소도시들도 인구가 당연히 줄죠. 중소도시는 더 큰 문제를 상대적으로 앓고 있죠. 그래서 기존 도시에 대한 외면, 저는 이 눈길이 제일 아쉽게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혁신의 성장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오래된 도시들 지금 가운데가 내부가 비어가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거든요. 예. 이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있지만 오래된 도시와 새 도시 간의 이 불균형이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수도권의 신도시는 이중으로 빨아가는 블랙홀이다. 예.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저는 절대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신도시 하지 마라. 그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예. 의견입니다. 이건 조금 네.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도 보고 싶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신도시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 또는 지역의 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예. 제가 이제 도지사 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 20, 30대가 빠져나가는 청년들이요.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30대 이하는 6만 6천 명이 작년에 들어와요. 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만 5천 명이 늘어난 건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2024년에 부울경 지역에서는 1만 6천 명의 20, 30대가 빠져나갔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일자리의 문제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지역을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번이 일자리고 2번이 교육인 거죠. 예.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데 교육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는 수도권 와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수도권에 있는 나름 좋은 일자리들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두 번째로 떠나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더라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악순환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수도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 몰려 있고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수도권으로 와야 돼요. 네. 또 수도권의 기업들이 그렇게 오니 수도권 기업 그런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또 몰려오고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딘가에서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게 뭐냐? 지역에 그러면 좋은 일자리들을 어떻게 많이 늘려줄 거냐? 네. 여기서 이제 해법을 맞아요. 찾아야 네.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5국 3특이라고 하는 전략이 예. 기존의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위주의 이제 어떤 그렇죠. 혁신 성장의 거점을 그렇죠. 만들어 보려고 했던 예, 거죠. 그거를 좀 더 좀 수정되면서도 본격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그 이제 볼 수 5국 있을 텐데. 3특은 이제 그걸 혁신도시를 시도 단위로 만들었는데 네. 시도 단위로 만들었던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한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하면서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반해서
이게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의 그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지역도 권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 경제권은 마찬가지로 뭐 시도 단위 혁신도시의 뭐 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혁신도시 하나로 한다고 이게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권역 내에 주요 산업들을 특화해내고 그 특화한 산업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기업들이 왜 수도권에서만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권역의 그 주요 특화 산업 분야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탑이 되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서울대를 그대로 옮겨서 지역에 옮겨놓는 이런 정책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에 특화된 분야를 설정을 하고 그 분야만큼은 그 지역의 대학들이 전국에 탑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그런 인재를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네. 되는데 그건 권역 단위로 가지 않으면 이게 시도 단위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권역 단위로 경제권을 예.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경제권을 만든다고 한들 사람들이 와서 꼭 일자리 때문만 젊은 친구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주거와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까지 다 이 일종의 정주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춰내는 특히 의료만 하더라도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의료 벨트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권역 단위로 만들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예.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쏠려 있는 교수님 말씀대로 피가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데 머리로 몰려 있는 피를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예.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교육, 산업, 그리고 의료,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정주 여건으로서 이제 대중교통의 문제, 예. 그리고 주거 환경의 문제,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광역화해서 풀어보겠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우려나 반론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부 안에서도 또 일부에게 빨려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맞아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수도권에 치여서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지역을 어떻게 다시 힘있게 만들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힘이 빠진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처럼 죽으라고 옆에 있는 지역끼리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는 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지금 이제 메가시티, 네. 특히 이제 행정구역 통합까지 전제로 한 이 통합 방안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연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그 작은 소도시들이 소도시 연합도 가능하고 네. 또 중도시, 중규모 도시, 소규모 도시 연합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연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합이다. 이 프랑스의 경우는 그 행정구역 체계가 맨 위에 이제 레지옹이 있어요. 근데 이 레지옹이 한 22개인가 있었는데 2010년대쯤에 13 레지옹 개로. 통합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인가로 줄였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파르트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100개가 넘고 1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하위 행정 단위가 꼬민이에요. 네. 꼬민은 뭐 3만 5천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구가 100명 단위도 있어요. 이 세 단계의 이 행정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7, 80년대에는 꼬민 통합을 했어요. 너무 작으니까 행정 효율이 없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레지옹 통합을 또 시도했고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는 행정 통합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럼 지금 프랑스의 정책은 뭐냐? 결속입니다. 너 행정구역 폐지 그리고 두 개 합쳐서 마산, 창원, 진해 이게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럼 프랑스는 지금 결속으로 바뀌었는가? 통합해보니까 통합의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부작용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역사가 지워지기도 하고 통합을 하니까 그 안에서 다시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이 주장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드시 어떤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 행정 통합은 갈등이 따르고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기존의 행정통합의 사례들을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다예요. 예. 그렇다면 저는 통합보다는 연합으로 가자. 그리고 이 연합의 가장 첫 단계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00 탈수 지역 민국,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탈수도권을 해서 예. 이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가 주인인 나라, 우리가 꿈꾸는 작은 민국을 만들자. 예. 그리고 가능한 한 어마어마할 정도의 분권 예. 또는 자치 권한을 주자. 일단 거칠게 요약하면 이제 통합, 행정 통합보다는 연합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돈 많이 드는 그런 교통 작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교통 시설의 마련, 대안들이 있죠. 예, 이런 좋은 쪽에 이제 대안들이. 일단 강조 좀 예. 주셨습니다. 그 통합과 연합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지금 5극 3특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연합 정책이죠. 그러니까 5개 권역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5개 권역이 권역별로 수도권처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통합은 생활권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경제권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필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게 통합인 거죠. 예. 지금은 그런 자연스러운 요구들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통합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통합보다는 연합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연합의 핵심은 협력이다. 맞아요. 예. 협력을 통해서 경제권은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지. 예를 들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권이 각자 자기들의 권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서 발전시켜서 권역 단위로 한번 좀 고민해서 힘을 모아볼까. 두 번째로 생활권을 만들려면 우리 권역 안에 주요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다음에 그 연결된 도시 또 주변으로 농산어촌으로는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다른 곳에서 오더라도 대중교통만으로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까. 맞아요.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5극 3특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들이고 5극 3특의 핵심 정책들도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논의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행하되 그 통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선적인 건 선협력 후 통합이다. 그래서 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행정통합은 자율적으로 추진해라. 지금 이제 방향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 약간 더 정리해서 자치분권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네, 얘기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이제 위원장님께 네.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분권형 자치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예. 큰 설계와 큰 결정을 내려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고, 자치정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연합이 되게 좋습니다만, 네. 연합이 이제 내부 경쟁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 을 어떻게 나눠 먹고 쓸 거냐의 예.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구상으로 이걸 해결하나요? 그래서 이 연합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냥 알아서 잘 협의하세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은 그래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시도 간에 권역별로 뭔가 협력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함께 합의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도 만들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역대중교통망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자, 부울경에 광역대중교통망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을 넘나들잖아요. 그걸 각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예산 주면서 사업해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다 그럼 맡아서 한다? 이것도 또 안 맞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면 그게 이제 우리는 특별지자체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합이 구성이 되면 그 연합의 사업으로 광역대중교통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그쪽으로 주고 그러면은 새 지자체가
부울경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깔 건지를 공동 용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주변의 농산어촌은 어떻게 연결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합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연합체 없이는 협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간 비유하자면 네.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앨범을 한번 내고 네. 이게 잘 되면 같이 그룹도 통합하지만 행정 통합까지 갈 수 있죠. 그 프로젝트 그룹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때 프로젝트 그룹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그러니까 그 연합의 첫 단추는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중교통 연결인데 제가 2021년에 1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로컬 한 달 살이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여러 곳에서. 하동에서 한 달을 보냈고 뭐 목포, 전주, 강릉. 하동에 한 달 살이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서울에서 하동에 오려면 KTX를 타고 구례구역에 내려야 돼요. 그리고 구례구역은 전남 구례군이고 뭐 저 화계에서 만나는 이제 하동은 경남 하동군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없죠.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구상한 게 지리산 BRT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군이 있어요. 전북 남원시, 그리고 전남 구례군, 그다음에 경남 하동, 그다음에 산청 함양. 이 5개를 연결하는 도로는 건설돼 있어요. 200km 정도 돼요. 그 도로 위에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15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다니는 대중교통 BRT를 운행하면 5개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이 됩니다. 이제 지방의 대중교통 연결이 중요한데 저는 어떤 대중교통이냐도 중요해요. 새로운 도로나 새로운 철도를 뚫는 것도 자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항 만드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기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유럽연합 국가들이 30년간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분야가 교통 분야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반 이내 거리 국내 항공편을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면 될 거를 왜 굳이 비행기로 가느냐. 그래서 BRT는 이미 우리가 건설해 놓은 도로 위에 버스가 막히지 않게 가게 해주고 이게 촘촘하게 쓰지 않아요. 그냥 주요 지점만 최단거리로 가게 해주면은 택시나 자가용보다 빨리 해주면 이게 전국 우리 지방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의 가장 그 효자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목할 게 저는 철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철도는 빈번하게 오가고 고레일은 거의 이제 뭐 민영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익에 민감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 철도들은 지금 한산한데 자꾸 폐선시켜요.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무궁화를.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광주 송정역이 서쪽에 있죠. 거기에서 동쪽 끝 원도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지하철도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광주선 철도예요. 요게 극락강역 7분, 광주역까지 8분, 15분이면 동서를 철도로 연결하는데 지금 폐선된 지 몇 년 됐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고 기차는 낡았고 광주시도 의지가 없고 코레일도 아무 생각 없고 이런 철도들을 시내 대중교통으로 또는 지역 간 대중교통으로 활용한다면 철도 르네상스가 가능할 거다. 지금 동해안은 다 연결됐죠. 지금 저 위에서부터 부산까지. 예를 들면은 경북 오지가 이제 봉화, 뭐 영양, 청송 이런 지역에도 저 동해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이쪽 좀 더 내려오면 영주까지 연결이 되죠. 이런 철도들을 지역 간 대중교통으로 적극 써라. 그런데 지금은 코레일한테 하라면 못해요. 왜? 코레일은 이익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나 또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런 재원들을 투자를 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BRT 중심으로 간선 교통망을 짜고 그리고 철도들을 활용해서 지역 간 대중교통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새로운 도로나 새로운 철도나 이런 거 깔지 말고 기존 도로망을 이용해서 이제 그 급행 버스가 이제 이 전송 체계를 담당하는 것들을 하고
기존에 폐선된 철도들을 철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선적 활용하고, 예. 방식으로 좀 예. 활용하고 예.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예.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 하는 논란으로 이제 사실은 지방의 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늘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게 경제성이 안 예,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해타가 안 된다. 네. 근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이용 안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KTX로 가서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다녀야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저는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권역 단위의 시도지사들이 지금은 경제성이 안 나오지만 KTX나 GTX 이런 것보다는 트램이 훨씬 적게 들긴 합니다. 근데 BRT보다는 좀 많이 들죠. 예, 예. 키로당 400억 정도 예, 되니까요. 400억 정도. 근데 뭐 GTX는 1,000억이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존 철도를 활용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철도 교통을 필요하다면 조금 더 넣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유럽 많이 가보셨을 텐데 유럽 가보면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그냥 기차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 기차역에 내리면 그때부터는 뭐 버스나 트램이나 또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대중교통만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 차를 빌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더군다나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독일처럼 이제 한 달에 49유로, 맞아요. 예, 49유로 예. 티켓이라고 네. 49유로 티켓만 끊으면 한 달 동안 무한정 타게 하는 예, 거죠. 이체 고속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배도 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49유로 티켓만 있으면 대중교통을 얼마든지 전국을 다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로 인해서 또 독일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년에 30억 유로씩 예. 적자가 납니다. 그 대중교통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사실은 개인이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는 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네. 그걸 지금은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투자 방식은 기존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는 도로보다는 철도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철도망으로도 좀 전국이 원활하게 좀 연결됐으면 이제 좋겠어요. 철도는 사실은 거의 돼 있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전선이 부산에서부터 그러니까 네. 경상도 전라도를 남해 안을 네. 따라 연결하는데 이게 지금은 보성에서 광주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성에서 목포까지 이건 아마 네. 국가 철도 계획에도 있을 들어가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연결해 주는 거는 좋은데 완전히 새롭게 대규모로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죠. 최대한 자제. 예. 지금 철도망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경전선을 지금 이제 복선 전철로 놓고 있는데 원래는 2026년 완공 네.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기차가 다니게 할 계획이냐 그러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네. 다니게 그럼 일단 교통비가 비싸요. 네. 그 다음에 2시간에 한 대 다녀. 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대중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마시고. 오히려 예. 이런 게 사실 전철망 같은 게 가능하다면 예. 자연스럽게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할 때는 전철망으로 하고 중간중간 아니 빨리 다니는 건 한 번씩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돼요. 맞습니다. 청년들 대중교통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 또 고령화 또 청년들까지 배려한다면 대중교통으로 자가용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가용이 딱 한 피라면 대중교통이 맑은 피다. 재정 투자를 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그러니까 실리가 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항 문제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네.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공항이 없어도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륙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고속철이나 철도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섬처럼 돼 있. 일본은 섬나라고 우리도 사실상 섬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공항이 없으면은 다니기 어려운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공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거리 국제 공항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의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오잖아요. 네. 그럼 서울만 왔다 가요. 네. 네. 작년 한 해 1,600만 명이 다녀갔는데 지방으로 안 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3,600명이 넘게 다녀갔는데
전국에 70개가 넘는 공항들을 통해서 지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각 지방의 관광객들이 가니까 지방은 그 지방의 대중교통들은 당연히 연결돼 있어야 돼요. 또 일본만 하더라도 철도교통망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네. 전철망이 지방이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팝 얘기 많이 하고 K-컬처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때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 왔다가 서울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러면 다시 올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네. 그걸 보더라도 일종의 이제 이런 지역의 거점 공항들과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행정적 체계에서 좀 더 약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특별지자체죠.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해서 그 연합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행정적 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뭐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이전에도 저는 충분히 서로 좀 그 상생의 연결을 하자.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최초로 한 곳이 전남 신안군이에요. 예. 거기는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 청소년들은 무료고, 그리고 아까 그 정기권을 지금 신안군은 해요. 예. 일일권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일권을 끊으면 하루에 몇 번이고 신안 버스를 무한정 탈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신안에 있는 큰 섬들은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신안군 그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목포 터미널까지 와요. 목포역 앞에 안 와. 그리고 이제 목포도 지금 최근에 버스 공영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 신안 무안 이 통합 얘기가 오래 있었는데 통합하지 말고 연합하시라. 네. 교통수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연합의 가장 큰 그 메리트는 뭐냐면, 이를테면 목포와 신안이 서로 연합을 해서 목포 시민들이 신안 군민처럼 똑같이 신안 공영버스 혜택을 누리게 하면 목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이 신안군의 이 공영버스가 목포에 이제 목포역에 내리고 터미널 앞에 여객 터미널 앞에 내리면 신안군에 오는 관광객 수가 확 늘죠. 예. 그리고 신안 군민들도 목포 나들이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이 연합은 이 상생과 시너지를 주면서 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강해영, 강진, 해남, 영암, 이 전남의 세 개군은 관광을 매개로 강해영 프로젝트를 해요. 예. 그래서 강진이 관광객을 받으면 해남은 뺏겼다고 옛날 같으면 봤을 텐데, 지금은 강진에 온 김에 해남 보고 영암 보고 가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파이를 키워가지고 또 함께 나누자. 속고양, 속초, 고성, 양양. 네. 이런 말을 잘 그다음에 쓰십니다. 충남에 또 뭐 내포 숲길, 이게 이제 뭐 예산, 그다음에 홍성, 이렇게 여러 개의 지자체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예. 산책로를 같이 만들고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결을 통한 연합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특별지자체연합이 시도 단위의 이제 광역연합이 예, 있고, 예. 자, 그 권역 안에 보면은 저 권역 안에 시군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체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안도 생활권 단위로 소권역으로 묶어주는 게 필요한 네, 거죠. 네. 그게 행정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경남이라 계속 경남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는데, 서부 경남에 가면 진주가 있고요. 진주 인근에 시군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걸 확대하면 오히려 창원보다 동부 호남 지역이 생활권에 가깝습니다. 네. 하동 다음이 바로 광양이고, 그렇죠. 네. 구례 하동이 네. 붙어 있고, 네. 이건 일종의 지리산 권역인 거죠. 네. 요 지리산 권역은 요 자체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중복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동부 호남에 온 사람들도 진주를 포함한 하동 진주를 포함한 저기 남해 사천 지역 이 지역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표 한 장만 끊으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제일 좋은 건 아예 전국 단위로 그냥 표 한 장만 끊으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고요. 사실 독일의 49유로 티켓도 원래 네. 베를린의 9유로 티켓에서 9유로를 시작했어요. 석 달 실험을 하고 네, 그 코로나 때 했던 건데. 석 달 동안에 독일 국민의 60% 정도가 이 티켓을 예. 끊은 그래서 거예요. 이걸 네. 전국으로 확대한 거거든요. 대중교통이 확 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붙어주면 그러면은 지역도 소권역 단위로 아까 뭐 속고양부터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권역 단위로 얼마든지 연합이 만들어질 수 예. 있는 거다. 예. 예. 그 시군 단위의 이제 연합의 또 하나
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버스를 그 완전 무료로 처음 시작한 게 청송이에요. 청송군이. 네. 그래서 우주 최초라고 해요. 왜 우주 최초냐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청송의 경우는 누구나다.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관광객들까지. 그러니까 네. 청송에 가면 그냥 버스는 누구나 다 공짜로 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송이 첫 단추를 꿰니까 이제 경북의 여러 지역들로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에도 지금 완도가 하고 있고 영암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다 한계가 뭐냐면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군 안에서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내버스, 무료버스가 행정구역을 넘나들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해당 시군만으로는 못해요. 이게 이제 네. 광역이 하든지 아까 얘기한 특별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이 대중교통을 그 우대하는 대중교통이 대한민국의 로컬을 살리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가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일 그 한 달권 같은 정기권을 끊어 지금 우리나라 KPS 패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쓴 그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기후환경 패스요. 그 본전 생각하면 많이 못 쓰죠. 그런데 9유로나 49유로는 몇 번이고 내가 많이 대중교통을 탈수록 유리한 거죠. 네. 이게 되게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구상을 하는 데는 되게 좋은데 다시 살짝 추상 수준을 높여서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드시잖아요. 서울하고 세종이요. 행정 수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 행정 수도 완성은 이제 안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행정부는 세종으로 가 있고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이 손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유형의 손실뿐만 아니고요. 행정적인 무형의 손실도 엄청납니다. 장관, 차관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세종에 있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래 그 밑에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실국장이나 과장, 사무관들이 장차관들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하면서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자체가 연수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게 단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야 되고 아니면 영상회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한 지역의 한 건물에 근무하면서 하는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제는 행정수도 문제를 지금은 이제 좀 해결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수도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를 이전하는 건 그건 이제 좀 논의를 좀 더 풀어나가면 될 텐데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은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세종시에 그걸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여의도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지으면 좋을지 하는 일종의 이제 컨셉이죠. 그걸 만드는 용역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나오면은 연말쯤에 국회와 대통령실이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설계 공모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지었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 사항이 해결이 안 돼서 또 왔다 갔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보다 뭐 나아질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 사항이긴 하고요. 그래서 개헌을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합의 사항들은 1차로 먼저 개헌하자. 지난 대선 때 보면은 행정수도 완성은 김문수 후보도 공약하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이었고 그래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개헌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혹시 개헌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을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만일에 그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요 위헌 문제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제소를 한다면 이번에는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 또 위헌 판결을 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법 제도를 함께 개선해 나가면
행정수도는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고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영배 전 재판관도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밝힌 바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예. 과거 결정 중에 좀 아쉬운 결정이 뭐였냐면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흔히 많이 나오는 걸로 헌법상으로 이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조항을 넣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이고 또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 또 국회의사당 또 할 수 있다면 뭐 헌재나 뭐 대법원 이런 국가 기관들이 세종의 터를 만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활인구 방식 한번 써봤으면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계속 주민등록을 옮겨와라. 이게 이제 정주인구를 타겟으로 하는데 생활인구는 내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지만 내가 그 지역에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체류하는 게 있고 왕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있죠. 이제 뭐 5도 2촌. 그러니까 서울에서 5일 뭐 이틀은 지역에서 뭐 4도 3촌. 나중에는 뭐 3도 4촌, 2도 5촌. 대통령님도 처음에는 뭐 5도 2촌 하시다가 나중에는 2도 5촌 하시면 2서 5세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의 그런 그 체류나 또는 방문하는 기간들을 점점 늘린다면 국민들이 보고 아,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가 저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는 좀 무게중심이 중원으로 내려왔구나. 그걸 보고 저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또 지원해주고 초대하고 권하는 이런 정책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지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도적으로도 세컨드홈 지방의 집을 가질 때 지금은 이게 양도세부터 해서 무조건 이 1가구 2주택이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활인구는 이미 이제 그 반영하자라고 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부 비율이나 이런 것도 생활 인구에 따라서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주소에 따라 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복수 주소 제도 양쪽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실제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이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인구제를 하면 이제 지역의 조세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도 이제 지역에서 복지를 이중으로 뭔가 이렇게 누리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가 별로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본은 관계 인구라고 하죠. 우리는 생활 인구라고 하고 그 관계 인구에 NFT를 결합해요. 그 non fungible 토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인데 우리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고 일본은 고향 납세 제도예요. 그래서 지역에 내가 관계 인구야, 내가 생활 인구야. 그럼 나는 도쿄에 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의 관계 인구야. 거기에 고향 납세 제도 기부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홋카이도에서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젊은 층들이 아주 붐인데 그 디지털 주민증을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지역과 연관된 활동을 할 때 방문했다든지 거기에 그 지역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또는 뭐 스포츠단을 응원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토큰을 계속 쌓아주고 어느 레벨이 되면 특별 시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고향 그 사랑 기부금을 내면 명예 시민증, 명예 군민증 발급해주고 그 디지털로 그 사람의 고향의 지역에 연관된 활동에 대해서 다 이거를 토큰을 쌓아주고 이렇게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먹힐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게임할 때 흔히 레버 이런 걸 좀 쓰죠. 그래서 템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데는 저는 가능한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유연해져야 된다. 경직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지어가는 의미에서 이게 여러 번 사실은 정책들이 이제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썼었는데 그게 이제 주는 이제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약간의 무기력증이랄까
지방에든 아니면 이제 뭔가 그 부분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든 이게 되겠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줄 것이냐. 이거는 잘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급하지는 않게라도 가시성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단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지역을 확실하게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하나씩 이제 나와줘야겠죠. 최근에는 그 민생 쿠폰, 민생 지원금, 네. 소비 쿠폰의 경우에도 지역을 우대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정책 하나하나에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각 부처에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가져와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55개 그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이제 지방시대위가 하나씩 실행해 나가도록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 정부들이 이제 늘 문제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국비 보조금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들이 중앙부처가 다 그걸 자기 부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공모를 붙여요. 네. 공모를 해서 경쟁을 붙이니까 이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비를 따와야 네, 일단 돈을 먼저 따야겠다.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그게 이번에는 좀 그렇게 지방 정부들을 너무 경쟁에 내몰지 말자. 오히려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고요. 그 안에 이제 자율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존에 공모 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을 전부 가능한 한 모아서 자율 계정으로 다 넣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3.8조였던 걸 10조 이상으로 늘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자율 계정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15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실링이 정해져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포괄 보조금인데 이런 재정에 있어서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가야 그래야 지방 정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기업이나 뭐 산업계, 경제계와도 어쨌든 지역에 투자하면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번 정부는 정말 확실하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좀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 요소가 반드시 투영되도록 하는 게 이제 가시성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에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주요한 예산이나 주요한 정책은 반드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직접 평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과 이재명 정부의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는 충분히 믿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게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그리고 돌봄 행정. 그래서 아까 교통망은 충분히 얘기했고 이제 살자리는 주택과 스테이입니다. 그러니까 체류할 수 있는 곳을 시군 단위로 100곳, 200곳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와서 한 달 살이도 하고 뭐 1년 살이도 하고 또 아까 생활인구처럼 5도 2촌, 4도 3촌 하려면 지방정부가 살자리를 만들어 놓고 초대하면 이제 정년 은퇴한 인재들도 오고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큰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에 지금은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직업 프리랜서 선호하고 또 창업을 꿈꾸는 청년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기회도 있지만 손실도 많죠. 비용이 너무 들어요.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로컬 창업 사례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살려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국가가 이 진공 청소기 가동시키지 말고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또 신도시로 빨아들이는 이것만 안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지역에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만 심어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1년 반 정도 유럽에 있으면서 봤던 곳 중에 제일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스웨덴 말메. 맞아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국경을 넘어서 연결했죠. 그러니까 말메시가 70년대 조선업이 번창했던 곳인데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조선소에 있던 제일 큰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철거도 못하고 그 와중에 현대중공업이 그걸 1달러에서 맞아.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이 1달러에 싣고 오는 날 말메 시민들이 부두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말메 눈물인데 그 말메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식산업, 첨단산업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들여다보는데 70년대 27만까지 갔던 인구가 80년대 오면서 이제 22만까지 떨어져요. 그때 말메시가 말메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 대학에는 5개의 과를 두고 그 5개의 과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첨단 산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 복지 관련 그런 과들로 만드는데 여기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요. 창업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도시와 말메와 코펜하겐 도시권의 인구가 140만이에요. 다리를 연결해요. 외래순 대교라고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인데 이게 2000년도에 연결이 되니까 대도시권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교통망인 거죠. 교통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로 뚫고 이런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좋게 만들고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이러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어버리더군요. 와서 너도 나도 창업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말메 대학은 원래 있던 조선소 자리에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래서 말메시가 지금은 인구가 3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선호 도시 중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그 지역 균형 발전의 미래도 이런 경로들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일단은 지역의 대학들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역의 대학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으로는 지역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살아나려면 산업, 큰 기업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을 가고 그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창업도 하고 로컬 창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요즘은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쪽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대도시들하고도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도시에 살러 가는 게 아니고 일은 여기서 하고 주말에 놀러 가면 되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들을 친환경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면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대한민국 지방에도 저는 희망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틀을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쪼개서 너무 잘게 쪼개는 바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을 권역 단위로 묶어주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들을 해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또 경선 후보로서 또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번에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정부 측 인사 정책 인사로서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성과 구현 가능성을 갖춘 이야기로 또 건전한 그 건강한 견제 나중에는 생산까지 막 가셨습니다.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좀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방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국가를 이제 다시 설계하는 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정책을 만들고 움직이는 힘이 단순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건설해 나가고 그러면서 건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노무현 재단에서요, 전국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연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상금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참여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나가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때. 예, 들어가보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준희의 토요토론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석 교수님은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신 듯한 느낌. 아, 그렇죠. 아니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만드는 이제 늙어서 연구 프로젝트 거의 안 하는데 이제는 안 하시는. 예. 3년 전에 경북도에서 예. 그 인구 감소 대응 프로젝트 연구를 예. 의뢰해서 1년간 연구를 하면서 예. 경북을 많이 다녔죠. 한 달 살이를 그럼 한 4-5군데. 전국에 54곳을 다녔어요. 예. 한 달은 네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며칠씩.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절반 조금 넘게 자고 외박을 거의 절반을 했는데 많이 그 희망을 봤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데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오는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내내 또는 뭐 최근에 오래전에 내려와서 잘 사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연결이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지역들이 곳곳에 꽤 있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냥 다 따로따로 돼 있고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핫스팟이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계망을 그 되게 5대 영양소에 넣는 중요한 게 특히 청년들은 그 지역의 네트워크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옆 동네로 가고 싶은데 사실 큰 동네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한국 돌아가도 되게 고생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반문화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반문화.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주말에는 면 소재지에 가서 그리고 월말에는 뭐 이제 군 소재지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저녁에 사람들이 사실 원도심의 재생의 가장 일차적인 증거는 밤에 거기에서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게스트하고 숙소가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또는 술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저녁이 살아나면 요즘 술집이 아니고 카페더라고요. 카페는 지금 주로 카페는 위주로 도시 재생이 되고 있죠. 김경수 위원장님도 유럽에서 거의 한 달 살이 하식으로 사실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중소도시들을 갔을 때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중소도시들 가보면 그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가 남쪽에 한참 내려온 중소도시인데도 거의 우리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망이 쫙 거미줄처럼 워낙 그러고 살아있고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대학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하고 다 연계해서. 독일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도시를 키우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장 뭐 거점이었다면 연방국가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 담당하시는 분 중에 처음으로 딱 이렇게 모시는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오늘날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질문.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인공지능 이슈의 프레임을 재설정할 때가 왔다. AI를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AI를 닮아갈 것인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구글 전 CEO 에릭 슈밋, 마이크로소프트 전 연구 책임자 크레이그 먼디, 정치, 경제, 과학의 세 거장이 통찰한 AI 시대, 멸종과 공존의 시나리오, 초인적 기계지능 앞에서 인류를 재정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에 답하다. 빌 게이츠 샘 올트먼 강력 추천. 오늘날 세계가 읽어야 할 책,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